저도 방송에서 잘하시고. 자주 뵙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뭐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이 소속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일단 인사는 해보고 우리가 물어봅시다. 한번 모셔보시죠. 저희는 한번.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홍춘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속이 좀 바뀌셨어요? 예, 저는 EAR 리서치라고 네. 개인 리서치 회사를 하고 있다가요. 네. 이번에 이제 드디어 리치고 인베스트먼트라고요. 자꾸 이제 어디 가시려고 리치고 그 알파고 친구 리치고라고. 알파고 친구. 그러니까 예, 이제 그래서- 대표님이 되시는 거죠, 이제.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랄까 자문사 등록 중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투자자들 특히 그 개인연금 네.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그런 맞춤형 자산 배분 전략 또는 리밸런싱 그리고 적립형 전략 또는 연금 인출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거군요. 아직 한 15년 남으셨죠. 아니- 개인연금 인출하려면 55세 만 55세 돼야 되거든요. 네. 만 55세 전까지 한 10여 년 마지막 진짜 그 40대부터 50대까지의 10여 년의 개인연금 이 운용 성과가 정말 중요하죠. 그 노후 관리에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지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합쳐가지고 한 400조 이상 되는데 운용 수익률이 1%. 맞아요. 여전히 DB형에 잠자고 있는 예, 경우도 그것도 많고. 그렇고 그건 퇴직연금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이제 지금은 못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 지금은 왜냐하면 개인연금만.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로 운용이 좀 가능하고 요새 이제 지금 ETF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제도적으로 저희가 조금 준비되는 게 필요해서 일단은 개인연금 위주의 시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ETF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들, 그러니까 위험의 선호 스타일들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종현 박사처럼 좀 안정 보수형이다 이러면 아니 제가 왜요? 20년에 한 번도 마이너스 네. 손실이 나지 않는. 네. 아, 저 변했어요. 아니 방송에서 이렇게 공격적이신 분이 운용을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원래 채권 쪽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예, 많이 바뀌셨어요? 네. 일단 기대해 보고요. 아무튼 그런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나 이런 운용 전략 갖고 계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아니야, 나는 좀 공격적인 운용 전략, 운용 성과를 나는 인내할 수 있어. 위험을 좀 인내할 수 있어. 그러면 5년에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 손실의 리스크는 있지만 대신에 수익률은 한 10% 정도를 이렇게 목표로 하는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이 있어서 뭐 이런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게 된 게 결국 제도 변화 때문이에요. 옛날 개인연금이 어디 ETF 투자를 했고 또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거래가 잘 되는 ETF라고는 죄송합니다. 레버리지랑 인버스밖에 없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그랬었는데 이제 해외에 투자해주는 좋은 ETF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외 ETF 포트폴리오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연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랑 배당금을 수령하셔서 금융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국내 ETF가 훨씬 더 유리한 투자에 유리한 점이 많아서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짤 수 있게 이 된 게 국내라는 것은 이제 영내. 예, 우리나라에 ETF. 상장되어 네. 있는 해외 ETF들을 그렇죠. 투자하시는 게 네. 오히려 저희들이 아무리 테스트를 해봐도 해외 직접 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들이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잡아도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ETF 시장이 상당히 이제 거래도 좀 나오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대체할 만한 상품이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퇴직 가까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복리를 좀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성과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개인연금이 ETF 된다라는 것도 잘 모르셨고 그렇지, 또 그렇죠. 계좌 특히 뭐 보험 이런 데 계시다가 이제 연금 저축 계좌나 펀드 계좌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들도 사실 이제 좀 알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람들 성향 따라서 연금 보험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가지고 있는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더 나가서 나는 어떤 투자의 성향인지를 파악한다면 더 나은 노후 관리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우, 옛날 좋습니다.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금토연구소 운영하면서 저도 퇴직연금 ETF 투자를 적극적으로 강추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ETF 투자할 게 없었어요. 지수형도 뭐 이랬었는데, 근데 요즘은 테마형 ETF가 워낙 잘 나오니까 예, 충분히 ETF만으로도 원하는 포트폴리오와 원하는 성과를 짤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홍 박사님께서 자문까지 해주신다. 야, 이건 뭐 예, 얼마 전에 제가 재미삼아서 그 우리 홍춘욱 대표님 네. 그 페이스북 보면서 누가 사칭해서 리딩방 홍춘욱 아 그래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 그래서 저는 리딩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댓글 달았죠. 저 좀 리딩해 주세요. 근데 리딩을 원하시면 여기 가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 앱이 있어요. 앱을 통해서 공짜로 물론 이제 좀 귀찮음은 있으시죠. 왜냐하면 직접 주문을 넣어야 되는 귀찮음은 있지만 일단 한번 시작해 보면 벌써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서비스는 하는데 이제 공짜니까 그냥 뭐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얽힌 게 아니라 이런 전략이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보는 정도로 알파고 친구 리치고라고 리치고 예, 이름이 리치고입니다. 쉽습니다. 약간 촌스럽지만 대신 이 기억은 잘 되는 네. 그런 브랜드를 제가 아니고요 저희 대표님이 저 위에 이제 또 회장님이 계신데요. 아무튼 그분이 이 브랜드를 고집하십니다. 그 참고로 리치고는 부동산 프롭테크라고 하죠. 네. 예, 그런 쪽 서비스로는 이미 정평이 나 있고 되게 유명한 서비스입니다. 네. 이제 아마 사업을 확장하는 것 같고, 자 그렇게 이제 좋은 취지로 자문사도 만드시는데, 어쨌든 오늘은 저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되게 진짜 시장도 흔들리고 제 마음도 흔들리고 좀 투자자들도 많이 심숭생숭하고 헷갈려 하는데 좀 해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우리 홍 박사님하고는 참고로 원고가 없습니다. 원고 없이 그냥 오늘은 그냥 아무거나 다 여쭤보는 시간으로.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하시죠. 일단 저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그냥 사실 요즘에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예. 물가. 자 박사님 저를 좀 봐주시고요. 이거 바로 답변 주셔야 돼요. 네네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아니다. 예,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파월이 왔나? 파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일시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가장 직접적인 결정적인 요인은 원자재 가격이고 그 원자재 가격의 핵심은 원유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생산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이 사우디나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네네. 그런 어마어마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최근에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락다운을 계속 걸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근로자들을 일단 보낼 수가 없게 된 것. 이게 생산량을 감소를 가져왔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또 다른 요인은 뭐냐 하면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되면 속도가 빠른 거구나. 예, 그건 뭐 저는 실책이라고 보는 쪽이고요. 일단 30년 안에 모든 현금을 뽑고 그런 유정이나 광산을 폐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상당히 센 뭐 탄소세를 물린다든가 아니면 탄소 포집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생산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문제는 이제 30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가지고 과연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서 모든 돈을 뽑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보통 18년 정도 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다 생각돼서 그쪽 관련돼서 광산을 개발하고 유정을 개발해서 뽑아내서 드디어 생산량으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평균적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7년에서 18년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건설 투자 사이클인데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서 광산 개발이 가능합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다. 네. 특히 환경 문제들이 최근에 뭐 대표적인 게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미국의 중서부 지역들에 있어서의 지진 빈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프래킹 기법이라고 불리는 오일을 뽑아내는 중에서 셰일 오일을 뽑아내기 위해서 강력한 물을 분사해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들을 집어넣어서 무른 암석에 물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액체와 가스를 뽑아내는 게 바로 셰일 오일 채굴인데 이 셰일 오일의 채굴 과정에서 프래킹 기법을 쓰고 있는 게 프래킹이라는 게 이제 암석을 물로 분사해서 뚫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집중되며 결국 잦은 지진으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징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단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나와 있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그 이전 셰일 오일 생산 이전과 이후에 지진 빈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가만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 이 친환경 아니에요. 알지만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80불 이상의 유가를 유지하고 있을 때 안전판으로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의 생산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더 문제가 돈이 안 모일 가능성이 아까 18년 걸린다는 게 첫 번째가 환경 문제에다가 자본을 회수 못하니까. 그 오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도로와 철도나 주거 시설들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서 이 정말 돈을 언제 버니 하면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업이라는 게 결국 자기 돈만 갖고 어떻게 합니까? 벤처를 통해서 남한테 돈을 받든가 투자를 받든가 그러니까 증권 형태로 받든가 아니면 부채 형태로 대출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둘 다 되게 어려운 형국인 거죠. 특히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2050년 탄소 배출 중립 계획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게 30년 지금 투자해서 30년 이내에 모두 뽑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본을 투자해 주려는 사람들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병목 현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원유의 생산이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국제유가가 예를 들어서 90불 간다. 100불 간다 그러면 퍼메인 분지나 이글포드 지역을 비롯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집중되는 지역들의 손익분기점 유가. 그러니까 이 유가가 넘으면 돈을 벌어야 하는 게 대부분 60불 정도였는데 이게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성의 향상과 기술 수준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숙련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 채굴 원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누군가는 지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언제 지를 것인가?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게 수년은 아니지 않겠는가. 박사님 제가 두 번째 마저 질문 좀 몰아서 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냐라고 여쭤봤는데 파월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시적이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일시적이라는 기간이 도대체 얼만데? 1, 2년. 1, 2년? 1, 2년. 1, 2년이면 박사님 일시적이란 말을 1년 쓰는 건 좀 너무 그 단어를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제 초단기는 아니다. 네. 저도 아니 네. 그래서 말을 바꿨더라고. 꽤 긴 일시적이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의 높은 물가를 내년에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IMF조차도 내년에 미국 물가 3, 4%대 보고 있어요. 상당히 높게 보더라고. 4% 초반도 보는 전망치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자면 왜 이게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1, 2년으로 제가 보냐면 두 번째 문제가 더 핵심인데 이번에 나온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보면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그 매니저급들, 네. 네, 팀장님들, 네네. 네, 그 위에분들 임금까지 다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민간 부문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4.8% 정도예요. 물론 옛날보다 높아 보이죠.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6.2%잖아요. 네. 뭘 뜻하냐면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월급쟁이만 서러워. 네, 그리고 특히 임금이 오르는 산업들을 살펴봤더니 양대 산업이 재밌는 산업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호텔리어들의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10% 올랐어요. 우와.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 듣는 가는 데마다 사람 구한다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물가가 안 오르고 임금이 안 오를 수 있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임금이 빠진 섹터가 있어요. 어디죠? 호텔리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용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임금이 빠졌어요. IT입니다. IT. 왜 그럴까요? 예, IT 언택트 시대. 개발자들 우리나라는 돈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언택트 사회에서 집에서 재택을 시켜보니까 일하는 사람, 남한테 묻어가는 사람, 얹혀가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하.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 관리하는 게 옛날보다 훨씬 쉬워지고 경쟁을 시키기가 너무나 쉽고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나눠서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재택이 좋은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이유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감독 감시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부 업종은 왜냐하면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앱을 개발한다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해. 딱딱딱 나눠서 계속 그 위에 계시는 분이 밑에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줌 미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유튜브 미팅을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오히려 더 나은 생산성을 유발하는 그런 산업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전에 이 사람 정말 잘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만 번지르 했고 남의 성과에 못 얻어가거나 업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익이 잘 나고 회사가 좋아져도 고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화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보통신업계의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정보통신업계의 임금은 시간당 임금은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호텔 쪽 임금의 2.5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흔히들 개발자들. 이야기하는 이제 mathematics, engineering, science 뭐 이런 쪽의 STEM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사회과학이 아닌 자연과학적 전공자들의 연봉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니까 연봉도 높고 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하고 해서 모두 능력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들을 놓고 볼 때 자 우리가 여행을 가고 사람들한테 그 지금 우버 기사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 다시 호텔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그 분야가 경제 전체에서 절대적인가? 두 번째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생산성의 향상은 지체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너무 좋은 거죠. 뭐냐? 지금 물가는 6%씩 올리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니까요. 6%씩 올리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은 4.8% 그리고 그렇게 옛날 연봉 많이 줬던 IT 개발자들 연봉은 미국은 적어도 그렇게 높진 않다라면 기업의 마진이 이건 그러니까 기업이 느끼는 체감 인건비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보면 이게 정말 상상을 넘어서는 기업 이익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어떤 인플레이션이냐면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묻어가는 인플레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묻어가는 인플레가 경기 회복의 초기에 경쟁자들 망해 나오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서서히 경제가 정상화되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구간들 또 더 나가서 시장에 새로운 진입자들이 이제 호황이 되면 나타날 텐데 과연 현재와 같이 계속 전체 경제 인플레에 묻어서 자기 제품 가격을 계속 인상하는 식의 이런 구조들 자기 단가는 안 올랐는데 이런 구조가 이어질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올해 내년 일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속된다고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면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듣기로는 뉘앙스가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기업의 채산성이나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나 이게 장기적으로 가긴 좀 어렵고 생각해보면 사실 기업은 좋지만 결국은 근로자,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는 얘기는 나중에 구매력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 없죠. 그래서 근로자들의 어떤 그 임금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전망이 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서머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인건비 올라갈 거다. 근로자들이 참겠냐? 지금 협상력들이 굉장히 올라갔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은퇴를 선택하는 근로자들이 되게 많다. 네. 예, 그런 노동 이야기들이 참여율이 나오고. 많이 낮아졌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예, 많이 경제활동 하더라고요. 참가율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인건비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이제 다른 한편은 저 같은 사람들이 데이터 안에 세부적으로 봤냐, 좀 생산성이 향상되고 굉장히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산업 부문일수록 원래는 인건비가 높아도 되는 부분들조차 낮은데 거기가 과연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갑자기 바뀌겠냐? 이거는 양극화의 문제인 거고 또 이제 막 리오픈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병목 현상 문제인 거지 이게 영원히 지속되겠느냐? 특히 지금 중고차 값이나 신차 값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올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가 난 거잖아요. 이것들이 과연 반도체 부문의 병목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차질 문제들이 수년간 가겠냐? 우리 당장 2019년에 있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각종 반도체 부품 수입 제한했을 때 우리가 소부장에 투자해서 바로 1년도 안 돼서 다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이 그 정책 썼던 걸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자복하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누구나가 알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관련돼 있는 반도체를 신속하게만 공급해주면 그 회사는 점유율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고 신차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누구나 지금 불을 켜고 있을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 잘 쳐주겠다는 것만큼 투자자들 또는 기업가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일이 벌어진 지 신차 가격이든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6개월 됐어요. 이제 뒤에 6개월이 더 지난 다음에도 계속 오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왜? 마진이 있는 곳에 기업가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뽑아낸다는 거죠. 난 그걸 믿는 거죠. 즉 자본주의의 그 괴물 같은 재생 능력이랄까 생산 능력을 믿는 거죠. 이윤 앞에 어디서든 뽑아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요소수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우리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생산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정말 못 만들어서 생산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솔직히 말해서 로우 퀄리티 레벨의 물건들은 단가가 안 맞아서 생산 안 하는 거지 누군가가 충분히 마진을 보장했다 그러면 바로 생산 전환 이런 것들은 1년은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는 쪽에 서 있는 거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냐 여쭤봤었을 때 일시적이라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약간 기간에 주목을 했는데 3개월 지금, 안에 끝나냐, 5개월 안에 끝나냐 이 문제였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우리 박사님 말씀은 일시적이라는 말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시기는 좀 갈 수 있지만. 그래서 70년대 같은 그 임금 인상과 음. 제품 가격 상승 그리고 제품 가격 상승이 다시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또 오펙을 비롯한 산유국들이 우리도 제품 가격 올리자라는 카르텔로 이어지던 이런 악순환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그런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지기에는 두 가지 구멍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마진만 확보가 되면 바로 생산 능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 아까 이야기했다라면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가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안 하잖아요. 마진 안 나쁘니까. 근데 그게 저 마진이 계속 유지되고 고정 거래 가격 내에 쳐주겠다라는 회사가 나온다면 생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차값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아니죠. 차값이 떨어지죠. 공급 능력이 늘어나게 되면 차값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차를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6개월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차를 사게 되냐면 딜러가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 마케팅 하시는 분한테 가서 지금 제일 빨리 나오는 거를 찾아요. 그러면 그렇지. 제네시스인가? 그 차는 정해져 있다니까. 풀 옵션에 비싼 네. 차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결국 그 전에 있었던 디스카운트라든가 또는 디폴트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들에 대한 저렴한 차들에 대한 수요들을 비싼 차로 유도를 시키게 됩니다. 사실상의 가격이나 인상이죠. 그러나 그런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비유입니다. 쌍용차가 갑자기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되는 신모델 나오잖아요. 그 신모델이 굉장히 싼 값에 대량 생산을 해준다라면 예를 들어서 산타페를 기다리고 계시는 또는 제네시스 GV 뭐 예를 들어 70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쟁이 심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공급의 어떤 병목 현상들이 풀리게 되면 경쟁이 다시 격화되는 거죠. 왜? 마진이 있는 곳에 경쟁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려운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차 같은 경우는 르노차 같은 경우는 QM3가 잘 팔리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생산 능력 가동 등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들이 신차를 또는 경쟁력 있는 차를 팔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요거까지만 질문하고 우리 박 팀장님 질문하시게 할게요. 그럼 집에 갈까요? 아니 뭐 예, 계속 예, 좀만 있어요. 질문하셔서. 아니 이제 요거까지 해야 뭔가 제가 질문의 한 정리를 과정이 하십시오. 끝날 것 같아서.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입니까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속되진 않는다. 언젠간 끝난다는데 사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그래서 결국은 중앙은행이 대응할 정도냐 아니냐.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관심을 갖는 것 저는 같거든요. 보험을 가입할 것이다. 네? 보험을 가입할 것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예. 그 금리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실수를 막아줄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나고 경제가 지금 뜨겁잖아요. 그럴 때는 금리 인상을 해야죠. 이게 일시적이든 아니든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건 디폴트예요. 금리 인상은 디폴트입니다. 왜 동결해야 돼요? 경제가 좀 뭐 떨어지는 다시 나빠질 것을 수 있죠. 그때 다시 인하해 주면 되잖아요. 아하. 이거는 지금 연준이나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을 때는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써주는 거지만 지금은 경기의 과열을 걱정할 정도로 경제가 좋단 말입니다. 2분기 미국 성장률 좀 부진했지 않냐 그러지만 우리 아는 것처럼 병명현상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번 나온 10월 소매 판매들 보고 있으면 4분기 데이터는 엄청 잘 나올 거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런 일시적인 경기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특히 그 코로나 쇼크가 또 장기화되면서 또 지금 유럽이 다시 락다운 들어가는 나라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올해 금리를 인상 안 한 거는 연준 입장에서 작년 금리 인상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인하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인상하냐라는 차원에서 잠깐 준비를 하는 거고 2년 차에 들어가서면 내가 금리 인하한 덕분에 경기가 좋아졌는데 금리 인상이 뭐가 문제냐라고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면 사실 뭐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테이퍼링 들어갔으니까 내년도 뭐 인상이 뭐 9월이건 12월이건 6월이건 있을 거다 생각을 할 건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생각보다 빨라질 거냐? 긴축의 속도가 네, 빨라진다. 네, 왜냐하면 일시적 인플레라는 것에서 그 전망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준현 박사 얘기한 것처럼 상명에서 6개월이었냐라고 물은다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네.
3에서 6개월짜리 일시적인 인플레라고 봤잖아요. 우리 3, 4월에 네. 연준 스탠스는 여름이면 꺾인다였는데 지금 안 꺾이고 있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났던 이유는 우리가 몰랐지만 그때는 우리가 몰랐지만 두 가지였잖아요. 바이든이 했던 2050 아무튼 탄소 중립 플랜이 그렇게 서둘러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고 두 번째 더 나가서 아니 차량용 반도체 병목 현상이 이렇게 심각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5월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건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미쳤습니다. 열광적으로 네. 이렇게 차값이 20% 올랐는데도 차를 사겠다고 줄을 서 있을 줄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이 작년에 그렇게 코로나를 겪었는데 1년 만에 작년에는 내내 스마트폰부터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걸 사다가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집과 자동차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게 될 거라고 예상 못했던 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파지티브 서프라이즈다. 뭐냐면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진 데서 벌어진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공급 쪽에 차질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둘이 나오면서 공급 쪽 차질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봤을지 모르지만 공급 쪽 차질들은 사실 풀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 자체가 급강했던 게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오르냐? 수요가 생각보다 센 거죠.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그렇게 늦게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물고 뜯어 봅시다. 빨리 몰아붙여 이제. 몰아붙여야 돼. 어.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빨리 바톤 하시니까 터치. 아우, 내가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했다. 말릴 수가 있어. 빨리 박정현 몰아붙여, 박사 빨리. 좀 실망해요. 왜요? 지금 이렇게밖에 못하다니 이러면서. 역시 지금 대단한 방금 형님. 이제 수요 쪽도 견인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연준도 어찌됐든 간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이제 겪었던 거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요가 뭐 좀 많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 과열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다. 근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에너지 가격, 공급 병목, 그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네, 디플레를 간다라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물가가 한 2, 3%로 내려간다는 거죠. 정상적인. 예전처럼 제로는 아니 뭐 제로나. 그건 이제 2008년 이후에 우리가 10여 년에 걸쳐서 네. 두 가지 문제에 많이 봉착했었잖아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전 세계 경제에서 그래도 한 30% 요새는 이제 줄었지만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유럽이 저 병자가 돼버릴 줄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경제도 이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있고 아시아 경제들도 좋았고 그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도 나쁘지 않았죠. 또 일본은 아베노믹스 하면서 살아나고 있었고 미국도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냐 하면 유럽이라는 미국에 못지않은 인구와 미국보다 이제 적어졌지만 어마어마한 GDP를 가지고 있는 그 경제 대국이 저렇게 잃어버린 10년을 할 줄 우리가 몰랐던 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중국이 그렇게 거대한 공급 능력, 과잉 생산 능력을 해소를 못 해내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중국이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1년 정도까지 후진타오 정부 시절까지는 일단 너무나 심한 공급 과잉 정책을 펼쳤고 그 덕에 세계 경제가 수요가 좋았고 우리도 사실은 중국 붐을 탔지만 2011년부터는 이제 그게 공급 과잉이라는 저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게 그러면 저 중국이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만들어져 있던 저 두 가지 문제 유럽이 병자가 돼 있고 중국에 아직도 거대한 공급 과잉이 있다라는 건 해결이 지금 됐는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아까 다시 제가 말씀드린 정보통신혁명은 더욱더 언택트 사회 때문에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났어요. 운 좋게. 제가 봐서 운이 좋아요. 첫 번째 공급 차질이 생겼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일자리를 못 갖고 두 번째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둘이 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각되고 어느 정도 인플레가 난다라는 건 연준 입장에서는 꿈에서 그리던 일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그러니 바라던 공개적인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인플레를 즐기고 너무 심해지면 좀 곤란하니까 면피용으로 금리 1년에 한 2번씩 인상하는 정도가 제가 보는 시나리오지 여기서 공격적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건 그 이전 10년에 있었던 과거 경험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전망인 거죠. 저는. 그린스펀 할아버지가 했었던 그런 공격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다. 1년에 8번씩 인상했잖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1년에 8번에서 2%씩 인상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시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 경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아직도 안 풀린 문제가 유럽이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올해까지 누적 평균 성장률 30%예요. 여러분 22년 평균 성장률이 28%예요. 그 연평균 1%가 안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복리니까. 근데 같은 기간 전 세계 경제는 180% 성장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23년 동안 180%니까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연평균 7%예요. 복리니까.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네. 인도 때문에 아시아 이머징 국가 때문에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유럽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는 35%가 지금 20% 레벨까지 떨어졌고 그 모든 자리는 중국이 지금 올라오고 인도가 올라온 거잖아요. 자, 이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한테 휘둘리고 있는 저 불쌍한 유럽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건 진짜 저 큰일 났다 싶은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거의 절름발이 경제가 세계적인 절름발이 경제가 하나 일본 말고 하나 더 생겼는데 그리고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들은 아직도 중국이 이번에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해주지 말고 헝다 사태 때 네. 헝다의 기본 원인이 뭐냐면 부동산 대출은 해주지 말고 그 돈을 모두 제조업에 돌려라 이러고 자금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결국 공급 과잉 간단 중국은 공급 과잉 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났어요. 이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즐겨야죠. 이거. 제가 조금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아니냐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디플레를 걱정했지 인플레는 제발 좀 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고압 경제다, 평균 물가 목표제다. 다 인플레를 유발하려고 노력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코로나가 겹쳐서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인플레를 즐기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구조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커졌다.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건 탄소 중립 제로인데 이게 그러면 이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 되돌릴 거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했던 게 흔히 말하는 중국발 저물가. 그런데 과연 지금도 앞으로 계속 중국이 옛날 같은 어떤 저가 공급을 해줄 수 있냐. 이제는 중국도 그 역할 끝난 거 아니냐. 중국 PPI가 지금 높게 나오는 게 어쩌면 최근에 인플레를 이제는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과소평가할 리스크는 없는지 혹시나 옛날처럼 뭐 엄청난 인플레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네. 다시 물가가 지금 뭐 6%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순식간에 2%대 가고 이러기보다는 꽤 높은 물가가 상당히 1년, 2년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더 길어질 리스크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있죠. 그게 굉장히 좋은 인플레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바로 중국발 대미 수출 물가 통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인플레 수출하고 있냐 아니냐. 예. 지금 이걸 혹시 창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저거 한번 바로, 제가 해봤는데 네, 나옵니다. 천천히 영화의 띄워주시면 돼요. 프로젝스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 다 자, 되니까요. 이 차트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온 물가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중국발 인플레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게 98포인트가 네. 102포인트인데 2020년 98포인트가 지금 102포인트잖아요. 근데 그 같은 기간에 중국 위엔화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막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데이터를 안 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그 중국의 물가가 오르는 건 맞는데 중국이 그 올라간 물가를 갖고 네. 다른 나라에 오른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냐고요. 전혀 아니거든요. 시차가 있을 가능성은 그렇죠. 없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올해 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번 9월달 데이터나 10월달 데이터는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걸 보면 지금 환율에 의해서 오른 거지. 저게 달러 환율이니까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니까 네. 왜냐면 미국 입장 가격이니까 네. 전혀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중국이 기업들 실적이 좋을 수가 없고 중국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PPI가 오르고 생산자 물가가 올랐으면 수출 제품 가격의 전가 패스스루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죠. 가격 전가가 왜 안 된다고 아니 그 점유율을 더 중시하는 거죠. 아니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조업을 건설에 살려야 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전부 다 전환해서 제조업에 돌려라. 우리 제조 2025 하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손해 봐도
미래의 점유율과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팔자. 우리 70년대 한국이 하던 거잖아요. 지금 그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변했냐는 거죠, 제가. 이게 그거는 안 보이죠. 음.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박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제 두 번째가 탄소 중립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 뭐냐면 제가 20년 전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정관 수술 받으면 예비군 훈련 면제해 줬어요. 그땐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이미 제 아들이 200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으셨군요. 예, 아니, 아이가 없는데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뭔 말을 하려는지 알잖아요. 이게 정책이. 우리 인간은 20년, 30년 뒤의 일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예측해서 지금 행동을 한다. 야, 그러면 우리 전부 다 하버드대에 가야 돼요. 네. 공부가 왜 어렵냐면 지금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은 먼 훗날에 오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야, 너 이번에 수학 성적 몇 점 이상 나오면 게임기 사줄게라는 앞에 눈앞에 당근을 자꾸 제시하는 이유가 너무나 먼 미래에 있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대비가 안 돼요. 공부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인센티브가 멀리 있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드문 거고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그 환경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모두 해야 하는 거지. 학군의 중요성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봅시다. 30년 뒤에 0이야.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라고 버티는 회사 천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정해진 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2050년이라고 하는 데이트를 못 받고 탄소 중립 제로를 얘기하느냐? 지구의 평균 기온이 2.5도, 뭐 3도씩 지금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기후 문제, 친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는 비록 생산성적인 부분, 성장적인 부분을 조금 다소 낮춘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화석연료 안 돼라는 공감대가 저는 이미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 않나. 그건 정해지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show me the money.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우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탄소 포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ESG 관련된 이슈들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렇게 또 그게 정말 진정한 이슈라면 내년 예산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만드는 내년 예산안에 인프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저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풍력 발전 문제라든가 이번에 북해에서 바람이 멈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해 연말 텍사스 쪽에서 또 눈이 왔을 때 대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ESS 관련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불도 났고요. 예, 이제 전기 저장하는 장치 이야기입니다. 네. 2차 전지의 중요한 이슈였어요. 네. 요새는 좀 안 나서 정말 다행이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쪽에 굉장히 강한 인센티브를 주면 산업이 발전해요. 버블은 좀 생길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 2011년, 12년 태웅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예, 풍력 태웅. 발전, 네. 단조 그런 네. 기업들이 주가가 OCI. 예,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에서 최상위권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풍력 발전의 그 빠른 성장과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어진 회사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익성이 안 남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즉 생산성의 향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보다 다른 경쟁자들이 더 많이 뛰어갔거나 또 다른 요인들이 생겨서 재정을 쓸 수 없는 요건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박 박사 말씀대로 박주현 박사 말씀대로 ESG 방향에 간다 동의. 근데 그 속도가 지수형으로 갈지 지금부터 꾸준히 갈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저희 주장은 지수형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별로 안 쓰다가 막상 다쳐서 돈을 쓸 가능성이 있지. 우리 인간은 먼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면피만 하다가 그때 다 돼서 정부 2040년경 정권을 잡은 분들이 앞에 있던 선조들을 원망하며 그때 재정을 쓸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혁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지금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1조짜리 인프라 예산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양두구육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내용이 허접한 죄송합니다. 그렇게 내용 허접한 법안이 나오잖아요. 이미 뭐 다 마련돼 있던 5천억 달러짜리 예산에다가 플러스 5천억이 50년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렇게 미국의 인프라 관련돼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확충에 대한 이야기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계속 나왔던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이슈고 특히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던 이슈였는데도 그 예산안이 그렇게 집행되는 걸 보면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에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니, 현재 정치 국면에서 제가 뭐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현 정치 국면에서 본다면 아무튼 상원은 거의 다수 의석을 잃거나 그리고 하원도 박빙 정도로 가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러면 헝의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집권 그 대통령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과연 공화당이 우리 기억나시는 것처럼 파리 기후협약 비준을 거부했던 그 공화당이 탈퇴했죠. 네. 탈퇴했던 공화당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던 그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갖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장기적인 20-30년 뒤의 추세를 볼 때 맞아요. 그때 이런 요인이 있어서 인플레 압력은 높아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이 박사님 20-30년 뒤에 우리나라 한국 인구가 한 해에 몇십만 명씩 줄어드는데 시장을 어떻게 낙관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맞다. 근데 저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서 눈앞에 저걸 죽일 수는 없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서 너무나 거리가 먼 아주 척도가 너무나 긴 척도를 가지고 눈앞에 개미와 눈앞에 있는 빈대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기적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경제에 꾸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는데 그 장기적 요인을 가져와서 단기적인 시장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들면 대부분 실패하더라. 이게 이제 28년 동안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예, 맨날 틀린 홍 박사의 자괴감 섞인 말입니다. 변수가 많다. 장기에는 변수가 좀 많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시간이 지금 벌써 14분이에요. 그러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요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뭘 아니 아니, 할게 아니, 많습니다. 이제 할게 빨리 많아요. 시장 얘기로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2번도 했는데 아니 그것도 해야 돼요. 지금 달러 문제. 그렇지. 이거 사실 얘기할 때 지금 달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신흥국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 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달러 강세론자라서 더 올라가야 된다. 예 아니 뭐 그러니까 빠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보인다. 그럼 올라가는 이유나 이런 것들 예. 좀 알고 있어야 저희가. 네 혹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지금 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바로바로 나오니까 참 편한 것 같아요. 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빠진 거 대비 아직 오른 게 얼마 없고 특히 이 밴드 있잖아요. 우리 그 2019년에 달러의 박스권 밴드를 아직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달러 강세는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달러 강세는 맞는데 이게 초강세는 아직 아닌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이제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시기는 여기 그림에 아주 잘 나온 것처럼 불황에 오릅니다. 네. 이 회색 음영으로 된 부분이 불황이죠. 네네네.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불황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때문에 달러로 다 돈들이 가는데 지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림 전환되는 것도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그림은 바로 미국의 정크본드 WB 등급의 회사채 가산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환율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정크본드 스프레드는 역사상 최저 스프레드입니다.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가 너무 쉬워요. 자, 이 둘이 겹쳐지면 결국 불황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달러 강세 이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 금리 인상이죠. 즉 다른 나라와 다른 선진국들, 뭐 다른 선진국 그래봐야 세 나라밖에 없어요. 영국, 유럽, 일본 이거밖에 네. 없잖아요. 아니 뭐 캐나다는 이미 올렸고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인구 2천만 국가가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G7이라고 그러지만 캐나다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결국 인구 대국, 양대 인구 대국인 유럽 지역의 두 은행과 거기다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까지 해서 세 은행하고 그리고 미국이 중요한데 이 두 지역의 은행들 상황들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먼저 금리 인상한다고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의 사유는 우리 아까 지금 잠깐 제가 박정현 박사랑 이렇게 논쟁하면서 토론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연준 입장이라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인플레가 왔을 때 재빨리 금리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빨리 몇 번 인상해서 혹시나 오게 될 다음번 불황에 그걸 보험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하고 또 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만 된다면 1년에 2번 인상하는 정도는
이건 오히려 시장이 친화적이야. 인플레 더 촉발하기 위한 돈을 더 푸는 정책이야라고 해석이 되면 지금이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따박따박 금리 올려나가다가 한번 이제 2018년 파월이 한번 1년에 3번 올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이 너무 좀 심하다 싶을 때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한 1, 2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단기 1, 2년이 2022년, 23년까지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나라 다른 어떤 통화 자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달러 들고 있는 게 일단 여기서 무조건 이익이 보이는데 유럽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지금 벌써 국고금리 1.6, 1.7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지 금리도 이제 3% 중반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상당히 미국 채권이나 미국 자산의 매력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반대로 본다면 한국이나 이머징은 정말 힘든 시장으로 가는 거죠. 왜냐?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까지 점점 바닥을 딛고 다시 차트를 돌려보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한 이중 바닥 정도를 찍고 그죠? 네. 이중 바닥 정도를 찍고서 지금 올라가면서 지난번 고점을 뚫은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박스권은 아직 못 뚫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위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경제 여건 상황에서 볼 때 이머징은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같은 이머징은 첫 번째, 저 금리 인상해가지고 저기 수요를 꺾을 수 있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비관론자. 네.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야 신흥국은 아직 경제가 인재 회복되는 중인데 특히 중국만 봐도 회복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백신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은 130%고 그리고 저소득 국가는 5%인 게 지금 세계 경제 아닙니까? 네. 백신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경제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진에 인플레가 났다고 금리 인상해버리면 딴 나라도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어떤 나라가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 버틴 리라화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봤잖아요. 터키 리라화가 1달러에 대한 터키 리라화가 얼마 전에 7달러에 있었던 게 지금 11달러잖아요. 왜 이렇게 됐나? 금리 인하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해서 경기 부양에 몰려다가 미국 금리가 인상이 다가왔는데 인하하다가 외환위기 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나라가 망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수개월 내 환율이 30% 이상 급등하면 이건 우리는 외환위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머징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이 미국 잘 가도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달러 때문인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박사님은 원래 달러 강세론자셨고 네. 또 뭐 내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걸로 이제 원래 뷰이셨으니까 이제 네. 말씀하는 걸 편하게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느낀 투자자로서 연준의 스탠스는 내년도 금리 인상 당연하게 지금 이들은 얘기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도비시하게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뭐 ECB 라가르드 총재도 지금 물가 일시적인데 만약에 이거에 속아서 대응하면 경제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 중앙은행이 여전히 좀 도비시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가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1, 2년 간다고 하면 내년도에 대응을 할 텐데 시장은 과연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좀 그건 그러니까 우리 시장 말고 미국 시장을 사면 해결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가뜩이나 최근 시장이 미국하고 한국 시장의 디커플링. 갖고 지금 국장 하시는 분들은 막 지금 죽상이고 네. 미장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시장에 계속 있지 말고 되는 시장을 합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내 시장을 메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투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럼 지금 박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미국과 한국 시장의 주식시장의 지금 디커플링은 이거는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되돌려질 여지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없다보다는 네. 너무 그러니까 공격적이야. 우리가 사람이 시장 미래를 그렇지. 보는 게 맥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측이 그래도 가능한 일종 범위에 내 있는 지표들이라고 보지만 네. 주식은 그 전망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장기 전망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9년에 다우 36,000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1999년에. 그때 다우가 얼마였죠? 예, 그때 10,000포인트 들을 때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곧 36,000 간다 그러고 2년 만에 이번에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박 박사님이 이 방송에서 저한테 그 답을 원하는 마음은 아는데
저는 지금부터 몇 달 정도는 디커플링. 달러가 더 좋고 미국장이 더 좋아 보인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이러다 보면 한국이 되게 싸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절대적으로 보기보단 일단 지금은 달러 사는 게 마음 편하고 미국장이 좀 더 마음 편한 장인데 그 이유는 달러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요인 때문인 거다가 두 번째가 미국은 실질 임금이 못 오르고 있으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이대로 가면 내년 1월에 나올 4분기 실적도 되게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러면 거기가 마음 편한 시장이고 우리는 반대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 떨어지고 좀 뭐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상향 조정은 일단 끝난 분위기니까 이 둘의 차이가 지금 좀 시장에 있고 마지막 우리 또 중국이 저렇게 답답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증시가 정말 그 국가 자본주의로 약간 또는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슈들이 저렇게 심해지면서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 시장 비중이 40% 정도 되죠. 저 40%짜리 시장이 저러고 있으면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잘해도 이 이머징 관련 펀드로 돈이 들어오겠냐 이거죠. 그게 걱정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너무 흥분했어요. 좀 알겠습니다. 가라앉으세요. 제 질문을 또 제가 또 날카로운 질문을 또 할 알겠습니다. 테니까. 방송 시간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 안 보내주세요. 끝났습니다. 뭐 이대로는 아직- 보내주세요. 이대로는 못 이제 보냅니다. 시작했으니까요. 예. 뭘 시작해? 빨리 예. 보내줘요. 이제 홍 박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채찍이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수요가 좀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네. 이렇게 신흥국이 조금 못한 이유가 일단 그 소비가 어디서 늘고 있냐면 서비스에서 늘고 있는 거죠. 뭔가 물건을 사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굿즈가 아니고 네. 서비스에서 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만드는 굿즈를 만들거나 또는 자본재를 만드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 소비는 이제 굿즈에 대한 소비는 일단락되고 물론 아직도 나쁘진 않은데 네네. 그러니까 지난 4월인가 기록했었던 고점을 이번에 살짝 또 왔어요. 음. 그 굿즈에 대한 소비가 네. 리테일 보면 그러나 일단 지금 시장을 다 하는 거는 오프 매장이고 서비스 쪽이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소비 지출에서 약 70% 정도가 서비스고 30%가 재화에 대한 소비입니다. 그리고 그 재화에 대한 소비들 중에서도 또 3분의 1 정도가 내구재, 자동차라든가 스마트폰인데 이게 이제 전체 소비 지출에 있어서 14%, 15%까지 올라왔던 게 이제 정점을 치고 이제 꺾이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로 이제 돈이 가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 가계가 또 엄청 돈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두 번에 걸친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이 얼마나 갔냐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연결된 게 지난해 간 게 한 3.5조 달러 정도. 엄청나죠. 우리가 1년 2조 달러인데. 네. 그리고 올해 봄에 간 게 또 한 4조 조금 4조 달러 넘는 총액 아무튼 가계의 개인 소비 지출의 이전 수지 항목으로 들어온 돈이 7, 8조 달러 이상으로 들어온 게 아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 지출을 못해서 강제 저축을 당했잖아요. 네네네. 이 돈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은 남아있어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레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왜? 너무 소비가 세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제 그 뒤는 연준 입장에서 그거 뒤를 보고 통화 정책을 바꾸고 싶어 할 거라는 박종현 박사 이야기도 일리는 있지만 저라면 0%나 0.25%나 한번 시장의 견제구 정도는 특히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우니 한번 견제구 정도는 던질 만한 시기가 저는 6, 7월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약간 뭐 연준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는 연준이 계속 말 바꾸기 하면 그것도 금융시장에 좀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아니 환경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지는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연준은 디플레에 대한 파이터였고 올해는 연준은 지금 인플레를 즐기는 중이고 내년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좀 더 이어진다고 생각되면 그때 인플레 파이터로 가는 거는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즉 케인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조건이 달라지면 경제의 조건이 달라지면 저의 경제에 대한 의견도 달라집니다라는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보면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굉장히 좀 지지율 면에서 안 좋죠.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브레이너드랑 파월을 이제 불러서 면담을 좀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또 압력으로 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음 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준 의장을 이번 주 안에 뭐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기사 안에, 보니까 네, 이번 주에 둘 다 만났대잖아 지금. 네, 둘 다 만나가지고 네, 뭐 시장은 일단 당연히 네.
파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브레너드가 되더라도 네. 그분도 사실 예전 옐런 때 고압 경제 같이 주창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도비시한 분이라서 네. 시장에서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는데 항상 우리 역대 연준 의장님이 그린스펀도 그랬고요. 그리고 버냉키도 그랬고 옐런 의장님도 그랬고 특히 파월 의장님도 그렇고 임기 초에 사고들을 다 쳤던 경력들이 있어서 그랬죠. 네. 일단 저는 시장은 파월 연임을 선호할 거라고 봅니다. 정부의 입김이나 이런 거는 뭐 별로 뭐 민주당이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까지 좀 연준 잡아달라. 의장님들이 그 연준 의장님 될 때까지만 해도 되게 순한 양으로 보이다가 네. 연준 의장 된 다음에 돌변했던 자기의 본색을 보여준 게 지금 역대 그 폴 볼커부터 시작해서 역대 네. 5명이 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의 경제학자 연준 의장들은 일단 좀 표현을 하자면 자부심에 가득 찬 내가 이 경제를 세계를 이끌고 있는 구원투수고 나는 이거를 목숨 걸고 난 한다라는 자부심에 넘치는 어떤 조직의 문화를 갖고 있는 폴 볼커가 만든 폴 볼커의 아이들이 아닌가. 그때 폴 볼커가 레건이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왜냐하면 그 지미 카터가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1981년, 82년 정책금리를 20%까지 인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랬죠. 어마어마한 호황을 만들지는 레이건도 몰랐고 볼코도 몰랐겠지만 그런 역대 아무리 대통령이 싫어해도 나는 한다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사에 이 사람이 죄인으로 남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려고 들까? 이게 문화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놓고 볼 때 미 연준이 갑자기 확 돌아설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또 자기의 본색들을 확 드러내면서 사고를 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머리도 벌써 다 샜는데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간이 명관이다. 예. 네. 자, 뭐 사실 우리 잘했어요. 홍 박사님은 뭐 또 저한테는 워낙 멘토 같은 형님이라서 뭐 다 멘토에 나오시는 분마다 멘토. 나 멘토가 많아. 멘토가 몇 명이에요? 있어. 근데 이제 그래도 요 질문은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우리 홍 박사님 하면은 또 국민연금에서 직접 또 운용도 하셨으니까. 아하, 이거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요거는 대리 질문인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요즘에 조금 억울해하는 게 기관, 특히 연기금의 매도세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 혹시 코멘트 해주실 수 있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듣기로는 내년까지는 딱히 국내 시장에서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처럼 전 느껴지는데 또 이럴 때 우리 저희 투자자들께 조금 조언 같이 해주시면 이 좋은 수출 예를 들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나 내수주 쪽으로 시장에 순환매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요새 그래서 메타버스 이 열풍도 사실은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수출 대형주, 그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초대형주들은 일단 수출 모멘텀 꺾일 때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안타깝게도 수출 증가율이 꺾였죠. 22%라는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인데도 그걸 꺾었다. 4월에 46.7을 기록했던 게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듯이 사장님 외 분들이 일을 시킬 때 우리가 너무 한 번에 잘하면 그 다음에 항상 더 높은 더 걸 높은 걸 원하죠. 원하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의 눈높이다 보니 이런 면에서는 좀 시장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미워서 파는 게 아니라 작년에 세계 주가 상승률 1위가 코스닥, 2위가 맞습니다. 코스피여서 맞습니다. 원래 목표 비중보다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그걸 이제 좀 줄이는 중이었는데 급하게 줄인 것도 아니고 천천히 줄이고 있는 중인데 네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정받아 버리면 연금 입장에서는 안 팔고 목표 비중을 맞출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입장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열심히 팔 이유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계속 말씀드릴 수 파는데요? 아니 3천이니까요. 제 말은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더 빠지면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네. 저가 매수 세력이 될 수도 있죠. 적어도 네. 주가 레벨이 여기서 한 10% 정도 예를 들어서 더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저가 매수 세력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끝났어요? 네, 저는 오늘 충분히 했습니다. 아까 이게 우리 박사님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메타버스에 쏠린 이유가 그런 거다. 마지막으로 연합에서 출연료를 한 200만 원 주잖아요. 누가? 연합에서 그 정도 안 받으세요? 그렇게 받아요? 뭐야, 나는 만약에 오늘 잠깐, 어떻게 출연료가 됐지? 한 200만 원 받았어요. 박사님이 꽁돈
사모님도 모르는 200만 원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주식을 사야 돼 무조건. 뭐 메타버스 산다 안 산다. 저는 안 사죠. 재미없네. 아니 저는 그런 주식을 안 사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 공부를 더 하고 사겠습니다. 참 몰라서 그렇다. 아, 네, 공부하고 혹시나 맨날 이제 경제나 이런 거 보시잖아요. NFT나 이런 것도 혹시 네, 공부를 요즘 하시나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공부를 하고 계세요. 네, 공부해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머리가 이제 굳어가지고요. 네. 오늘 너무 심각한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그냥 네. 마지막에 그냥. 오늘 홍 박사님 저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방송에서 또 진중한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데 술 한번 사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저도 꼭 불러주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리치고 대표 홍춘욱 대표님과 좀 이제 아주 심도 있고 깊은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또 귀한 시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